자, 시를 보려면은 시에서 중요한 것은 시의 화자, 그리고 시를 바라보고 있는 대상, 그리고 시적 상황, 시의 분위기 전체를 다 알아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로 시적 화자와 시적 대상을 먼저 살펴본다면, 시적 화자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시에서 말하는 사람을 시적 화자라 그래요. 그래서 이 시에서 말하는 사람을 뭐라 그런다? 시적 화자라고 얘기를 하고, 시적 화자라고 얘기하고, 시인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내세운 인물이다. 시인이 자신의 생각과 느낌,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정서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정서를 전달하기 위해 내세운 인물이다. 그게 화자다. 그러면은 시적 화자가 이제 시인이 말하는 사람이니까 시적 화자가 시인이랑 같을 수도 있고 또 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세운 인물을 시인이 자기가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은 다른 대리인을 갖다가 세울 수도 있기 때문에 대리인을 세웠을 때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소년이라든지 내용의 어떤 순수함을 좀 더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다른 대상을 사용하게 된다면 똑같지 않을 수가 있겠죠. 자, 시적 자아 또는 서정적 자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시의 화자는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은 시의 상황이라든지 대상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거나 묘사를 함으로써 분위기를 형성하고 시의 주제를 드러내게 해준다. 그러면 시의 화자는 첫 번째로는 표면적 화자가 있고 이면적 화자가 있는데 표면적 화자는 겉으로 드러나 있는 화자고 이면이다 그러면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는 화자다. 그러면 명절날 나는 엄매 앞에 따라 우리 집 개는 나를 따라 진할머니 진할아버지가 있는 큰 집으로 가면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여기서 나라는 등장 인물이 나오죠. 여기서 나. 그러니까 명절날 나는 엄마 아빠 따라라고 하는 거 보니까 엄마 아빠 이렇게 말을 하는 거 보니까 나는 어떤 어린 소년이구나, 어린 아이구나. 그러면 시적 화자를 어린 아이로 내세운 거죠. 그래서 큰 집으로 가면이라고 그랬고 엄의 아베를 사용하니까 사투리를 사용하고 있네요. 자, 두 번째 시의 예를 보면 산은 구강산, 보랏빛 석산. 자, 대상이 산이네. 산은 무슨 산이에요? 구강산, 보랏빛에 도는 석산, 나무, 돌로 돼 있는 산. 거기 산도화는 꽃이야. 산에 피는 도화꽃이 두어 송이 버는데 피는데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도화산, 보랏빛의 어떤 산의 산도화, 산에서 피는 꽃이 두어 송이 피고 거기에 계절적 배경으로는 봄눈이 녹아 흐르는 그런 옷 같은 물에 사슴이 또 보이네요. 암사슴이 발을 씻고 간다. 뭔가 신선적이고 환상적인 어떤 공간을 표현하고 있죠. 시각적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 시인데 여기에서는 말하고 있는 화자가 드러납니까? 안 나죠. 드러나 있지 않는 화자가 그냥 장면을 보고 얘기를 하는 것 같죠.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면적 화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예를 들어 또 다른 예를 봅시다. 엄마가 밤을 나눠줄래니 오빠가 와서 엄마 한 움큼씩만 가져갈까요? 이게 오빠가 하는 말이죠. 대사를 사용해서 생동감을 살려주고 있네요. 엄마가 오냐 하니 오빠는 한 움큼 5톨 가져가고 나는 이라고 얘기 나왔네요. 그럼 시적 화자는 뭐예요? 나죠? 나는 한 움큼 3톨 가져가고 아기는 한 움큼 1톨 가졌어요 라고 얘기를 했지. 그러면은 표면에 드러나 있는 화자이고 밤을 3톨 정도 줄 수 있는 어린아이다 라는 화자를 알 수 있죠. 문제에서는 어떻게 많이 물어보냐면은 기출 미룰 보기를 보면은 시적 화자에게 내적 갈등을 일으키게 한다라든지 뭐 상징적인 시어를 통해서 뭐 화자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말하는 이 얘도 화자죠. 말하는 이에 대한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화자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시적 화자와 작가의 관계 아까 전에도 얘기했던 내용인데 자, 시적 화자는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전달하기 위해 작품 속에 설정한 대리인이라 그랬죠. 그래서 작가와 동일한 인물일 수도 있고 동일한 인물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면 다음 시 화자는 춘향전의 춘향이지만 작가는 서정주라는 남성이므로
화자와 작가가 동일한 인물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향단아 그네줄을 밀어라 먼 바다로. 자, 먼 여기서는 먼인데 먼 바다인데 먼 이렇게 표현했죠. 요거를 시적 허용이라 그러죠. 시에서만 허용해주고 있는 문법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허용해주는 게 시적 허용이에요. 먼 바다로. 배를 내어 밀듯이 향단아. 그리고 없어. 바람이 파도를 밀어 올리듯이 그렇게 나를 밀어 올려다오 향단아 라고 해서 서정주라는 시인이 썼는데 제목이 추천사 춘향의 말이야. 그러면 향단아 이렇게 불렀던 아이가 춘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적 화자와 작가가 동일하지 않는 경우에 예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시적 대상. 그러면 대상을 찾는 거는 어떻게 보느냐. 시적 대상은 시에서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화자가 말하는 대상. 여러분 대상 꼭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시적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서 찾으면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 대상이 나오면 이렇게 네모로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자 대상은 시적 화자가 그러니까 요거 표시를 꼭 해줘. 시에서 화자가 말하는 대상으로 시의 중심 소재가 되는 관념이나 사물인데 화자 자신이라든지 청자라든지 특정 인물, 자연물이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감정이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추상적 관념, 추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관념, 개념, 그러니까 사랑, 뭐 행복 이런 것들이 시적 대상이 될 수 있다. 사랑이나 행복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화자가 화자 자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대상은 굉장히 다양하게 될 수 있어요. 김현승의 플라타너스를 보면 꿈을 아느냐 너에게 물으면 일단 대상은 너야. 근데 너가 뭔지는 모르겠어. 근데 너가 뭔지 몰랐는데 바로 나왔죠. 너에게 물으면 플라타너스. 내게 물어보는데 플라타너스. 그러니까 대상은 누구야? 플라타너스네. 근데 그 플라타너스를 너의 머리는 이라고 그랬지. 의인법이 사용됐죠.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그러면 꿈을 아느냐라고 물어봤는데 걔는 플라타너스는 파란 하늘에 젖어 이미 꿈과 함께하고 있는 거야. 파란 하늘 꿈과 함께하고 있어. 그래서 너는 사모할 줄 모르냐 플라타너스. 너는 사랑할 줄 모르냐 플라타너스 하고 물어봤더니 그 플라타너스는 자기한테 있는 것으로 그늘 사랑을 늘린다. 그러니까 대상은 플라타너스인 거죠. 화자인 나는 드러나 있어요? 아니죠. 이면의 화자가 있죠. 이면의 화자. 그러니까 화자가 없어. 자, 화자 요 표시가 없으면 그냥 화자가 없는 거죠. 그런데 대상은 있어요. 플라타너스죠. 그러니까 플라타너스는 이미 꿈을 갖고 있느냐 그랬더니 하늘에 젖어 있는 플라타너스는 꿈을 가지고 있으며 사랑을 아느냐 그랬더니 그늘로서 사랑을 베풀고 있는 플라타너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문제를 보면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어떤 인식을 물어본다거나 가는 시적 화자의 삶을 이것도 역시 대상을 물어보는 거지. 가시는 시적 화자가 대상인 삶을 나는 시적 대상의 삶을 담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대상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화자와 대상을 찾아서 알 수 있어야 한다. 시를 보면서. 또한 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내가 시의 어떤 상황 또한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런데 대상을 찾는다든지 화자를 찾는다든지 심상을 찾는다든지 수사법을 찾는 것은 지금은 분야별로 이렇게 따로따로 설명을 해주지만 여러분은 이걸 한꺼번에 다 찾을 수 있어야 돼. 근데 일단 우선은 화자를 찾을 수 있냐 대상을 찾을 수 있느냐 이런 강의를 하고 있는 거야. 시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시적 화자나 시적 대상이 처해 있는 형편이나 처지를 시적 상황이라고 그래. 시적 상황 좀 잘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시적 상황은 특히나 주제하고 민첩한 관련을 갖고 있어요. 민첩한. 그래서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자, 일단 대상은 뭐예요? 우물을 바라보고 있죠.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달, 구름, 하늘, 파란 바람 불고 그게 바로 가을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대상은 우물 속에 있는 자연이 대상이네. 화자는 지금 뭘 하고 있어?
우물에 비친 가을 하늘을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인 거지. 됐니? 이렇게 찾아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상황을 물어보는 문제가 직접적으로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청각적 심상상에서 시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파초는 풀이거든. 풀과 내가 처한 상황이 차가운 겨울밤인 걸 보니 시련과 고난. 자, 부정적인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세모를 쳐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나왔네요. 이런 식으로 시적 상황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다음으로는 시의 분위기를 물어보는 문제도 나올 수 있는데, 시의 분위기라는 것은 시를 읽으면서 느껴지는 특별한 인상이나 느낌을 분위기라고 한다. 즉 시의 분위기는 화자가 말하는 정서나 태도를 애안해서 분위기를 찾아낼 수 있는데, 시의 어로서 분위기를 말하는 경우도 있고, 가을 했는데 가을의 어떤 쓸쓸함을 얘기하기 위해서 낙엽이 막 떨어진다라고 낙엽 같은 소재를 얘기할 수도 있고, 종결어미 뭐뭐이구나 뭐뭐이무로 뭐 이런 식으로 끝에 있는 종결어미를 사용해서 시의 분위기를 표현할 수도 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시건과 관련된 표지, 표시들, 시어나 소재, 종결어미 이런 거야. 표지를 제시해서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또는 계절적 배경을 소재로 하여 시적 분위기를 높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 그럼 분위기는 무슨 분위기가 있겠느냐? 쓸쓸한 분위기, 애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슬퍼하거나 굉장히 가슴 아파하는 분위기가 되겠죠. 향토적, 토속적 분위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목가적 분위기. 자, 여러분 목가적 분위기를 좀 잘 모르실 거예요. 목가적 분위기, 그리고 환상적 분위기, 그리고 경건한 분위기. 이렇게 분위기가 나올 수가 있다. 그러면 나머지는 또 읽어볼 수 있는 건 여러분 읽어보시고, 제가 읽어주지 않는 부분도 여러분이 이 프린트에다가 형광펜 칠하면서 읽어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자, 쓸쓸한 분위기라고 하는 것은 외롭고 적막하다, 쓸쓸하다 이런 건데,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잃고, 자, 일단 화자가 등장을 했네. 근데 분위기가 나는 아내도 없고, 자, 종결어미죠. 아내 살던 집도 없어지고 떨어져서, 자, 그리고 아예 단어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랬잖아. 바람이 센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고 있다라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가족과 헤어지고 타자에서 외롭게 떠들어 사는 쓸쓸한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다. 기항지도 한번 볼게. 걸어서 항구에 도착했다. 자, 어디에 도착했어? 배경은 시적 상황은 항구에 도착을 했어. 길게 부는 자 추운 땅의 바람. 바다 앞에 집들을 흔들고 있고, 자, 바람이 바다 앞에 집들을 흔들고 있고, 긴 눈이 내릴 것 같은 그런 쓸쓸함, 차가운 이미지에 거기에 보이는 불빛도 보이고, 지전이 그려진 반듯한 그림을, 지전에 그려진 그러니까 돈을, 지폐의 돈을 주머니에 구겨 넣어버리고, 반쯤 탄 담배를 꺼버리고 조용한 마음으로 배 있는 대로 내려가다. 시적 상황은 항구에 도착을 해서 그 쓸쓸함의 분위기가 쫙 펼쳐지고 있죠. 나열하고. 쓸쓸함의 분위기가 쫙 나열하고 나는 조용한 마음으로 배 있는 대로 내려가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 보이네. 쓸쓸한 분위기 속에서만 나왔고, 아직 대상은 뭐에 대해서 말하는지는 요거 가지고는 좀 잘 모르겠어요. 뒤에 조금 더 나와야 배경이 좀 더 나오겠지. 그래서 기출에서는 이런 배경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애상적이라는 말은 자주 나오는데, 슬프고 가슴 아프고 이런 것들이 애상적이야. 그러면 작품을 보면은 희미한 눈발이 날리는데, 이는 희미한 눈발을 날리는데 그 눈발은 어느 잃어버린 추억의 조각. 자, 잃어버렸잖아요. 추억을 갖고 있으면서 행복하게 추억을 되새기는 것이 아니고 추억이 잃어져 버렸어요. 그런 싸늘한 어떤 생각이, 이렇게 싸늘한 그 후의 어떤 감정들이 가쁘게 설레게 느껴지고 있다. 한 줄기 빛도 향기도 없이 혼자 차가운 옷을 입고 흰 눈은 쌓여 내 슬픔. 자, 일단 화자가 드러나 있고요. 슬픔이라는 내 슬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슬픔이네. 단어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죠. 슬픔 위에 고이고이 서리다 라고 해서, 이 사람 뭔가 눈 오는 날 밤에 어떤 과거의 어떤 끊어져 버린 어떤 과거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쓸쓸하고 그 다음에 슬퍼하고 있다. 직접적으로 슬퍼하고 있죠. 슬퍼하고는 그런 애상적 분위기의 말을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자, 두 번째 작품 보면은 이 비가 그치면 내 마음 강나루 긴 언덕에 서러운 풀빛이, 자, 감정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애상적이면은 감정이 이렇게 달아 나와 있어요. 자,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슬플까? 여러분 다 읽어보면 길은 푸르른 보리밭길에 어떤 생명력이 넘치고 있고 맑은 하늘의 어떤 이미지가 있는데, 이 푸르른 보리밭길에 맑은 하늘에 종달새가 울고, 그런데 비가 오고 봄비가 오고 봄비가 끝나면 꽃이 막 자라나고 있고 서로 다 튀어서 피어나고 있고 처녀애들 서로 짝을 만들고, 그러니까 행복하고 사랑이 가득한데, 근데 나는 님 앞에 타오르는 향연과 같이, 그러니까 님 앞에 타오르는 연기, 향불과 같이, 그러니까 님이 죽었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슬픈 거야. 그래서 땅에서 아지랭이가 꼭 님 앞에 오는 향불같이 타오르겠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애상적 분위기는 뭐라고? 슬퍼하거나 가슴 아파하는 분위기를 애상적 분위기. 향토적 토소적 분위기는 고향이나 시골의 느낌이 나는 분위기인데, 주로 소재나 사투리를 사용해서 향소적 토속적 분위기를 나타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지라로에 재가 식어지면 지라로라든지, 그 다음에 아버지 집 베개를 고다 놓으시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내 감정이 드러나 있고요. 두 번째, 백석의 국수 같은 경우 보면은 마을에서는 무슨 반가운 곳이, 여기 앞에 있는 거 다 읽어봐. 그러면 한가한 아이들은 어둡도록 꽁사냥하고 가난한 엄마는 김치 가재미, 요런 말들, 애동 이런 말들, 그치? 요런 말들이 사투리를 좀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요런 말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향토적 분위기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자, 아까 전에 선생님 살짝 얘기를 해줬던 목가적 분위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소박하고 평화로운 전원에서 느껴지는 분위기. 자, 이 전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시골이에요. 시골의 어떤 생활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를 전원의 분위기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깊은 산 허리에 자그마한 집을 짓자. 텃밭에는, 자, 깊은 산 허리에 자그마한 집을 짓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텃밭이 있죠. 텃밭에는 파, 고추, 둘레, 돈부도 심자. 그리고 밭꽃이 피게 핀 황혼이 오면 먼 구름을 바라보자 라고 해서 자연에서 뭐라고 했어? 농사를 지으면서 소박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 목가적 분위기 또는 전원적 분위기, 목가적 분위기 또는 전원적 분위기라고도 얘기를 해요. 전원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산비탈 런짓이 타고 내려오면 양지밭에 흰 염소 가만히 풀을 뜯고 길 솟는 옥수수밭에 해는 저물어 먼 바다 물소리 구슬피 오는 그 아무도 살지 않는 먼 나라를 아르십니까? 라고 얘기함으로써 목가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자, 향토적 토소적 분위기 그리고 목가적 분위기가 무엇을 얘기를 하는가? 그러면 시의 배경이 시골이나 고향일 때 또는 시골이나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 소재가 등장할 때 주로 나타나고요. 향토적 토소적 분위기는 그냥 그 고향이 좋은지 나쁜지를 상관없이 나온다는 거지. 그냥 한가롭고 평화로운 분위기가 주로 많이 소재로 나오고 있어요. 환상적 분위기는 비현실적인 세상을 떠올리게 해서 낭만적인 느낌이 나는 것들, 그것에 대한 작품의 예시 꼭 읽어보시고요. 경건한 분위기는 공경심이 들거나 엄숙한 느낌이 나는 분위기. 그래서 경건한 분위기는 기도조의 말들이 조금 많아요. 그럼 경건한 느낌이 많이 나잖아요. 하소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환상적 분위기는 읽어보라 그랬는데 또 안 읽을 것 같은 우리 학생 딱 떠오르는데 안 읽을 것 같은 학생 때문에 좀 살짝 언급은 해야 될 것 같아. 이 사람이 얘기하는 샤가레 마을에는 3월에도 눈이 온다. 이런 게 환상적이지. 3월에는 봄이라서 꽃들이 피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런 3월에 눈이 온다는 거지. 그러면 봄을 바라고 있는 사나이에 새로들은 정맥 푸른색이죠. 그러니까 푸른색이니까 봄의 어떤 생명력을 얘기하기 위해서 정맥이라고 표현한 거야.
그러면 그 정맥이 바르르 떨고 바르르 떠는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새로 돋는 정맥 녹색을 하면서 수많은 날개를 달고 눈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떨어지고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눈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죠. 굉장히 환상적이지? 또 두 번째,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가난한 내가, 화자가 드러나 있죠. 내가, 화자는 항상 이렇게 표시.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자, 대상은 누구야? 나타샤인 거지. 오늘 밤은 푸풍날인데 나타샤와 사랑을 하고 눈은 푸풍날이고 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를 마신다. 소주를 마시며 생각한다. 나타샤가 그러니까 상상하고 있잖아. 지금 나타샤가 없어. 지금 시적 상황도 뭐라 그랬지? 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서 소주를 마시는 거야. 근데 시적 상황은 그냥 현실은 혼자 앉아서 쓸쓸히 소주를 마시는데 나는 무엇을 상상하고 있는 거야? 나타샤와 나는 눈이 푹푹 쌓이는 밤 흰 당나귀를 타고 산골로 가서 마가리에 살자. 그러니까 지금 현실이 싫으니까 아름다운 또는 사랑하는 대상과 함께 어디 가서 살고 싶은 거야. 이런 산골에 가서 살고 싶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환상적 분위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작품으로 보면은 눈을 감으면 굽이 잦은 풀밭길이 개울물 돌돌돌 길서프로 흘러가고 있고요. 백양숲 사립을 가진 초집도 보이고요. 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상황은 눈을 감고 뭐 하고 있어? 이 모든 것들을 상상하고 보고 있는 거지. 그게 바로 뭐야? 고향인 거야. 그 고향은 송아지 몰고 오고 바라보던 진달래도 저녁 노을처럼 직유법 그러니까 진달래도 노을처럼 산을 둘러 퍼질 것을 붉은색의 분홍색의 꽃이 산에 가득 피어올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꽃 지짐의 향기가 드러난다. 향기. 그래서 이거는 뭐죠? 후각적 심상을 사용했네. 그리고 어질고 그온 그들, 이거 지금 여기까지가 다 뭐야? 꽃지짐이 느껴지고 어질고 고운 그들 맨 남새 채소도 캐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 그래서 집집끼니마다 봄을 씹고 사는, 자, 미각적 이미지도 나왔네요. 시각, 미각, 그 다음에 후각, 굉장히 많은 감각적인 작품이야. 그래서 이런 마을이 다 보이는데 감았던 그 눈을 뜨면 상황은 뭐야? 눈을 감았다가 뜨는 거죠. 상황은 감았다 뜨는 거 하나의 상황인 거고 마음이 도로 애젓해진다, 그립다. 그러면은 감정은 뭐야? 애젓하오, 먹먹하오, 그리움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고향에 대한 여러 가지 그리움을 하고 있어. 화자는 표면에 드러나 있지 않고 있고 과거 고향의 정경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화자가 눈을 감고 그리운 과거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으면서 향토적인 꽃지짐, 맨남새 이런 단어를 통해서 향토적인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애상적 슬픔, 애젓한 그런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문제들을 좀 풀어보면 되겠죠. 문제를 풀어보면 작가와 시적 화자는 동일한가? 시의 분위기는 화자의 정서와 태도와 관련이 있는가? 그리고 다음 작품에서 시적 화자와 대상을 찾아 써보시고 시에 나타나는 시적 상황도 써보시는 연습을 하게 되겠어요. 연습해보세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를 푸실 건데 여러분이 숙제를 해야 될 것이 이 1일차라고 써져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원래는 1일, 2일, 3일, 4일 뭐 이렇게 해서 일주일치가 있지만 여러분 지금 나비 효과랑 지금 보는 게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문제를 1일차만 일주일 동안에 1일차만 조금 해오면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작품들을 보면 정지용의 유리창, 그 다음에 오리치, 그 다음에 요 작품들을 읽고 근데 읽으면서 뭘 찾아야 되겠죠? 화자를 찾고 대상을 찾고 내용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시면 돼요. 1, 2, 3, 4번 문제를 풀어보고 그냥 풀어만 오시면 돼요. 풀고 난 다음에 여기에 이제 해설이 있어.
스스로 해결하는 거, 국어를 풀이하는 해결. 그러면 유리창을 보면은 화자가 밤에 혼자 뭘 하고 있어요? 유리창을 닦고 있는데 그때 닦으면서 외로움과 함께 황홀함을 느끼고 있고 자식이 죽은 것을 슬퍼하고 자식을 그리워한다. 내가 처음에 파악했던 내용하고 같은가를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해해보시고, 그런데 이해해보시고 만약에 나는 선생님 요거를 봐도 나 작품을 잘 모르겠어요 하는 경우에는 표시해 오면 제가 다음 주에 설명을 또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고 여기 있는 뒤에 있는 문제의 시적 화자 분위기, 요것도 셀프 스터디로 공부할 수 있죠. 이거는 문제 푸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문제 푸는 거 1번 문제는 이렇게 풀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 2번 문제를 또 푸는 방법에 대한 해설서예요. 3번 문제 푸는 것에 대한 해설서. 해설서를 보시고 4번까지 문제를 푸시면, 자, 그러면은 또 아직도 여전히 1일차인 거죠. 1일차에서 시적 화자의 대상, 시적 상황, 시의 분위기인데, 자, 또 문제가 1, 2, 3 이렇게 정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문제 1, 2, 3에 따라서, 그러니까 총 6문제, 아까 4문제하고 7문제니까 6문제. 그러면 여기까지 18쪽까지. 여기까지 풀어오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작품은 시의 작품은 총 문제가 아까 4개 그리고 3개 그러니까 총 7개가 되겠죠? 7개를 풀어 오시는데 시의 작품은 아까 3개 그리고 여기에 2개 그래서 총 5개의 시가 되겠네. 5개의 시를 한번 분석하고 이렇게 풀어보시면 돼요. C1 친구들 이번 주에는 원래는 요거를 이제 수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수업을 해서 문제 풀어보게 하고 그 시간 안에 시도 다 설명해 주려고 했는데 오늘 농구하는 친구들의 응원을 하기 위해서 저 옆에서 열심히 와 하면서 응원해서 선생님도 굉장히 궁금하긴 한데 내용이, 하지만 우리가 또 공부를 또 안 할 수는 없어서 선생님 혼자 여기서 학생 없는 데서 영상을 열심히 찍었어요. 네, 여러분 열심히 보고, 알겠지? 열심히 보고 1주차 숙제를 다 해오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나는데, 근데 다음 주는 또 오전에 또 일정, 원래 학기 초에는 좀 여러 가지 일정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또 학기 초에 어떤 일정을 좀 잘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1시 20분에 다음 주에 와서 수업을 3교시만 이렇게 좀 진행을 할 생각이에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1주차씩 그 영상 보고 공부하는 거 꼼꼼하게 좀 다 공부해갖고 오시고요. 약속해줘야 돼.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뭐 영상을 들어도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는 그래도 영상을 들어도 몰라도 1주차는 끝까지 한번 보고 내가 모르는 부분을 표시해서 선생님한테 1대1로 질문하면 돼. 그러니까 내가 질문을 잘하는 CT1 학생이 돼야 돼. 표시 잘해서 질문을 하도록 합시다. 다음 주에 봬요. 안녕.